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이번 주 4주차인데요. 3차 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 추출론 중에서 특히 용매 추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만 보고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지시봉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준비를 했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지난번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용매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 A라고 하는,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B라고 하는 물질하고 혼합이 되어 있을 때 C라고 하는 용매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A라고 하는 성분을 용매에 녹여서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이 추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출의 경우에는 정의가 액체 혼합물에 용매를 투입해서 용매에 녹여서 낼 수 있는 물질을 갖다가 녹여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A라고 하는 목적 성분, B라고 하는 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을 때 C라고 하는 용매를 넣어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개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3개를 갖다가 같은 그래프에 표현할 때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선도를 갖다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유형 중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를테면 아세톤, 물, MIK계와 같은 1형계. 1형계는 한 쌍이, 3성분 중에서 한 쌍이 부분적으로 녹는, 부분적으로 녹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얘기를 하고, 이 그래프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요 삼각형 선도로 나타냈을 때 MIK라고 하는 거하고 물하고는 부분적으로 혼합이 되는, 부분적으로 녹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녹는. 그래서 요 반달 안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는 혼합이 안 되고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영역이고요. 요 바깥쪽의 영역은 완전 혼합이 되는 한 가지 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 혼합이 안 되는, 요 반달 안쪽이 혼합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성분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추출물 쪽하고 추출 잔류물 쪽하고 이렇게 2개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추출물을 우리가 소위 extrac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추출이 안 되는 그 밑에 물층하고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이제 잔류물, 남아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 잔류물, 라피네이트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추출물에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의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은 어디라고요? 요 E를 기준해서, E는 상접점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를 기준해서 요 선을, 요 반달의 요 선을 갖다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추출물의 상이다, 추출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출 잔류물, 밑에 물층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선을, 요 선을 따라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출 잔류물에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들이 아주 미량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라피네이트 상, 추출 잔류물 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볼 때도 이 안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성을 볼 때는 추출상, 추출 잔류물 상, 요 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성이 있었을 때, 외형적으로 조성이 있었을 때 얘는 지금 이 안쪽에 있으니까 분리가 되는 상이잖아요. 혼합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추출물, 즉 용매에 의해서 추출된 상에서 조성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요 끝에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 끝에. 요 끝에 점으로 표현하고, 또 추출 잔류물의 조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끝에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 외형적인 조성은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상이 2개로 분리가 됐을 테니까 여기가 끝에가 추출물상, 추출 잔류물상. 얘네 둘은 무슨 관계다?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추출물상하고 추출 잔류물상하고를 이어놓은 이 선을 대응선, 즉 추출물과 추출 잔류물의 평형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선들이에요, 이게. 이 선들은. 선 자체, 이런 선의 이 직선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끝이라는 거지. 끝이 중요한 거죠. 다만 직선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조성을 가졌을 때 그 선이 지나가는 그런 거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뿐이고요. 이렇게 한 쌍이 서로 부분적으로 혼합되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리가 되는 그런 유형을 일형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아닐린, 노말헤탄, 메틸 사이클로헥산과 같은 MCH 계와 같은 경우는 이형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형계는 두 쌍이 세 개의 성분이 있을 때 A하고 B, A하고 C 요렇게 두 쌍이거나 A하고 B, B하고 C 이렇게 두 쌍이거나 A하고 C, B하고 C 이렇게 두 쌍이거나 그 두 쌍이 부분적으로 혼합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가운데 요 부분은 분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C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거고 A하고 이 B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아주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분홍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여기에 상이 분리가 되는 분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도 요 B하고 C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헵탄하고 MCH의 경우에는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형계 이렇게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일형계. 그래서 추출할 때 사실 상이 두 개로 추출상과 또 추출 잔류물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유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 분홍색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은 상이 분리가 되는 그런 쪽이에요. 어떤 조성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어떤 조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성에서는 어떻게 된다? 상이 분리가 된다. 어떻게? 추출상하고 추출 잔류물상하고 두 개로 분리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막 혼합을 해가지고 조성을 보니까 여기야. 이 경우에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단일상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다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아세톤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 혼합이 되어 있는, 아세톤과 물의 경우에는 혼합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든. 저 MIK라고 하는 용매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지금 이 반달 안에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MIK가 제로인 경우에는 이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혼합이 되어 있는 상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MIK하고 물인 경우에는 이 선상이잖아요. 저 아세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오면은 반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가 된다고 상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MIK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 한 쌍이 부분적으로 혼합이 되는, 부분적으로만 아주 부분적인 일부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분리가 되는 이상의 경우를 일형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경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잠깐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아세톤하고 물이 40대 60, 40%대 60%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혼합물이에요. 거기에다가 혼합되어 있는 그 양하고 같은 양의 용매 MIK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추출한 거예요. 막 흔들었어요. 그랬을 때 얘의 조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흔들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용매로 추출을 해서 추출상하고 그리고 또 추출 잔류물상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목적하는 우리가 아세톤을 갖다가 MIK에 녹여서 분리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행했을 때 추출상의 조성은 어떻게 되고 추출 잔류물상의 조성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주어진 거는 저런 조건하고 이 삼각선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풀이는 뭔가 기준을 갖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여러분들이 아마 화장품 공정계산 시간에 기준 베이시스라는 거를 왜 세우는지 잠깐 배웠겠지만 그걸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 우리가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40% 60% 섞여 있으니까 이걸 그냥 100이라고 놓자. 100%. 그러면 기준을 100g 혼합 용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세톤은 40%라고 그랬으니까 100 곱하기 0.4 40g이 되는 거고 물은 60%라고 그랬으니까 100 곱하기 0.6 하면 60g이에요. 원래 혼합물이 100g인데 그 중에 40g이 아세톤 60g이 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쉽죠? 기준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표현이 돼 있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동량의 MIK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량의 MIK를 집어넣어 가지고 추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합용액이 100이었었는데 어디다 동량 같은 양이니까 100g의 MIK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외형적으로 전체적인 조성이. 자, 동량이니까는 100g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게 투입하면은 전체 양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A라고 하는 물질은 아세톤은 40g 있었는데 전체가 200이 됐으니까 전체분의 40, 200분의 40은 0.2가 되는 거예요. 그쵸? 비율이.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도 전체가 200으로 늘어났지만 처음에 60g이었으니까 그대로 물은 그냥 200분의 60이 되는 거고 그러면 0.3이에요. 나머지 용매인 아세톤의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거 100에다가 아세톤 자기 100을 넣었으니까 전체가 200인데 그 중에 100이 아세톤이니까 200분의 100, 0.5라는 거죠. 저게 뭐예요? 외형적인 조성인 거예요. 혼합을 했을 때, 막 흔들었을 때. 자, 외형적인 조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여기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에다가. 왜? 삼각선도에다가 어떤 점을 갖다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점을 읽는 방법 알았고 하니까 거꾸로 지금 외형적인 조성이 0.2, 0.3, 0.5면 여기다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아세톤의 경우에는 0.2라고 했으니까 2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바닥부터 10, 20, 즉 0.2에 해당되는 그 어딘가. 물의 경우에는 0.3. 이제 물이 여기니까 저 바닥부터 0, 10, 20, 30. 30에 해당되는 그 선.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아세톤과 물이 20대 30으로 20%, 30% 만나는 점이니까는 당연히 세 개의 성분이 혼합이 되면 아세톤의 경우는 50%겠지. 진짜 그런가? 50%. 아세톤의 경우, 아세톤이 아니라 MIK의 경우 0에서부터 10, 20, 50. 그 점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이 뭐예요? 외형적인 조성이라고요.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 외형적인 조성은 뭐냐는 거예요. 이 조성을 근처를 지나고 있는 그 선, 요 선들이 뭐라 그랬어요? 각각 추출상하고 추출 잔류상의 그런 부분에 평형관계를 이어놓은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요 평형선들이 있다면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점, 우리가 주황색, 노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요 점이 지나는 평형선이 없다면 위하고 아래하고를 가장 근사하게 할 수 있는 선을 여러분들이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쭉 그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끝에 만나는 이게 뭐라고요? 추출상이라고 그랬죠. 추출상의 조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고 요 끝에는 이쪽은 추출 잔류상의 조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 점이 뭐냐? 추출상의, 즉 MIK라고 하는 용매에 의해서 추출이 된 추출상에서의 조성이에요. 요 점에 대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을 잘 읽으니까 아세톤은 얼마예요? 여기 딱 보니까 20%하고 30%그 사이잖아요. 아세톤 0.231. 그쵸? 물의 경우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쵸?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043. 그리고 그 다음에 용매의 경우에는 용매가 여기서 뭐예요? MIK잖아요. MIK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 쭉 70%가 넘으니까 0.725. 그래서 추출상의 조성은 이거랍니다. 추출 잔류상의 조성은 요거잖아요. 그쵸? 요점이지만 평행선을 쭉 따라서 추출 잔류상의 조성은 요거를 읽으면 물이 제일 많죠. 그래서 물이 0.8. 그쵸? 84.8%나 되는 거고, 아세톤은 0.126, 그 다음에, S. 남아있는 MIK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남아있는 거죠. 요거를 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추출상에 아세톤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출 잔류상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추출상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녹여서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변형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기 거꾸로 아세톤이 60%, 물이 40% 혼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쵸? 거기에다가 이들 용액과 동량이 아니라 이들 용액 2배의 이 혼합물에 2배의 MIK를 집어넣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게 바뀌는 거예요. 전체 그렇지만 그래도 기준을 세울 때는 100이 될 테고, 그쵸? 아세톤을 뒤바꿔 쓰면 아세톤이 60, B가 40이 되겠지. 근데 그거에 2배의 양을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100g이 아니라 같은 양일 때 100g인데 2배의 양이면 200g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양이 얼마 돼요? 300. 그럼 300분의 60, 300분의 40, 300분의 20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을 또 찍어서 그래서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용매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용매 중에서 우리가 지금의 경우에는 MIK라고 하는 메틸 아이소 케톤이라고 하는 저런 용매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아세톤하고 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렇게 용매를 갖다 적절한 용매를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요즘은 더 효과적인 용매들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이제 활용되는 것이 뭐냐면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초임계 유체. 뛰어넘었다는 거지. 임계점을 뛰어넘은 유체. 유체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또는 액체처럼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에 있는 물질을 유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이 압력과 온도 다이어그램, PT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과 온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고체, 액체, 기체를 갖다가 보통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도 화학 시간에 조금 배웠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잠깐 볼까요? 저쪽 끝에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체예요.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기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기압이다. 압력으로 봤을 때 저쪽이 Y축이 압력이고 X축이 온도잖아요. 일기압 상태에서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기압 상태에서. 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0도보다 작을 때는 얼음. 0도보다 높고 100도보다 작은 그 사이에는 액체. 그리고 100도가 넘으면 기체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라고 본다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한 1기압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기압보다 0도, 여기가 이제 온도니까 0도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같은 1기압이라도 얼음. 그쵸? 고체이고. 같은 1기압 상태에서라도 온도가 쭉 올라가서 0도를 넘어서면 액체가 되죠. 그쵸? 그랬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서 한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래요. 이게 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물질이 이제 이렇습니다. 물론
물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는 않고요.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음의 기울기를 갖다 가져요. 대부분의 물질은 음의 기울기가 아니라 일직선도 아니고 약간 양의 기울기를 갖다 갖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은 있어요, 분명히. 예.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물질이 임계점,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딱 그려져 있는 게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어요.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색칠을 해놓은 쪽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만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계점보다 바로 온도가 임계점보다 더 높은 온도, 또 어떤 경우에는 임계점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 여기에 가게 되면은 임계점보다 높은 온도예요. 예를 들어서 높은 온도.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보통 임계점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니까 이쪽이잖아요. 이 높은 온도에서는 압력을 높고 낮추고에 관계없이 보통은 여기라면 임계점 어떤 온도에서 압력을 높이면 액체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고. 임계점보다 높은 온도 이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 임계점보다 높은 압력, 훨씬 높은 압력에서는 보통 온도를 낮춰도 크게 어떤 초임계점 이상의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독특한 거동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요 임계점 온도보다 높은, 임계점 압력보다 높은 요 구간이죠. 여기에 있는 상태의 유체를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그러한 중간적인 상태, 이것을 초임계 유체라고 합니다. 이때 초임계 유체 상태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요. 액체하고 기체의 그런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체 상태였었는데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이산화탄소인데요. 높이니까 지금 액체 상태에서 그쵸? 온도를 좀 더 높였어요. 아까 액면이 있었는데 액면이 지금 사라졌어. 그러면서 지금 이게 기체인지 액체인지 그쵸? 모호한 이런 상태예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온도를 조금 아까 33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온도를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떨어뜨리는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드디어 그 임계점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산화탄소 액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조금 더 채운 상태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마찬가지로 온도를 갖다 또 높여봤더니 처음에 액면이 이렇게 존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액면이 점점 이제 없어집니다. 액면이 다 기체화되면서 기체라고 그럴까?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이런 모호한 상태, 멍한 상태죠. 이거는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초임계 유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랬다가 다시 온도를 낮추면 다시 이제 액체가 되는, 온도를 쭉 떨어뜨리면 액체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분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좀 독특하죠?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액체를 갖다가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산화탄소 액체를 갖다 더 많이 집어넣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높일 때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온도를 높였다가 이제 낮출 때 임계점보다 더 낮은 상태로 이제 가면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액면이 높은 데서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온도를 점점 높이니까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저 계면 자체가 액체가 나타내는 계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초임계 유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초임계 유체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세틸렌 또는 에틸렌 또는 일산화질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클로로포름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초임계 유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온도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켈빈이니까는 273도가 뭐예요? 0 켈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82니까는 보통 한 섭씨로 치면 한 9도씨 정도? 그쵸? 요 많이 쓰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304 켈빈이니까는 뭐 31도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온도 조금 올릴 수 있잖아요, 금방. 그쵸? 그 다음 클로로포럼 같은 경우가 뭐 마찬가지, 뭐 31도, 2도,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압력의 경우도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73기압 정도면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51.2도. 51.2기압. 뭐, 일산화질소가 72.7. 그 다음에 클로로폼 같은 경우가 38.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그 성질을 보면은 요게 초임계 유체거든요. 요게 기체고 액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도를 본다면은 기체 상태일 때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에서부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액체 상태일 때 0.6에서 1.6의 밀도를 갖다 갔는데 초임계 유체인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값을 갖다 갖는 거예요. 기체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띠게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초임계 유체이고요. 그때 확산계수라든가 또 점도의 경우도 중간 정도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갖다가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초임계 유체 이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저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물도 물론 쓰입니다. 물의 경우는 근데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374도씨, 섭씨로 해도. 아까 이산화탄소가 31도씨라고 그랬었는데 물의 경우는 374도씨나 돼야 돼요. 그리고 압력도 이산화탄소가 72기압 정도면 되는데 물의 경우는 200기압이 넘도록 그렇게 굉장히 고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응성이 높긴 하지만은 이러한 그 극한 조건까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안 쓰고 사실은 저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탄올. 메탄올의 경우도 240도씨 81기압이니까 물보다는 훨씬 적은 온도, 그 다음에 낮은 기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초임계 유체 추출의 특징은 용매로 사용을 하고 용지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아까 우리가 용매 추출을 갖다 했었는데 더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체 상태에 가까운 액체보다도 밀도가 낮고 기체 상태에 가까웠고 잘 스며들고 잘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출 후에 그리고 추출 용매와 용지를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도가 작아서 추출 대상의 침투성이 좋고 확산 계수가 커서 빨리 평형에 이르고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게 이제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 안에 추출탑 안에 초임계 유체를 이산화탄소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액체 상태는 아니죠. 액체와 기체 그 중간에 모호한 초임계 상태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추출을 한 다음에 다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는 분류를 하고 추출물은 추출물대로 바로 분류를 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적으로 한번 잠깐 영상을 보시면 이런 데 응용이 됩니다. 초임계 추출기란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이란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유체화해 이를 용매로 사용함으로써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로 혼합물의 분리, 고분자 물질의 정제, 천연식물을 통한 의약, 향료와 같은 유효 성분의 분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무공해 공정 개발로 응용 범위가 넓으며 최근 상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렇다면 초임계 유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액체와 기체의 두 상태가 서로 분간할 수 없게 되는 임계 상태에서의 온도와 증기압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임계 압력 및 임계 온도 이상의 조건을 갖는 상태의 액체나 기체와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닌 물질을 초임계유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특별한 기술을 구현하는 초임계 추출기, 그 원리와 적용 분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초임계 추출기는 용매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를 장비에 공급해 적정한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까지 가하여 초임계 상태를 만드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초임계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초임계유체는 물리적 성질의 특성상 높은 용해력과 물질 및 열의 빠른 이동이 이루어지는 용매의 역할을 하여 낮은 점도, 높은 확산 개수, 낮은 표면 장력으로 인한 미세공으로의 빠른 침투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초임계 추출기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임계 추출기는 먼저 동물유지나 식물유지 등의 식품 원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하거나 커피나 차의 카페인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며 향신료의 추출에도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효소나 비타민 등의 정제 및 회수에도 용이하며 곡물이나 식물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데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원료의 농축과 정제, 탈용제, 지방 혼합물의 분리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초임계 유체 추출을 갖다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을 모식도로 나타낸 그런 유형이에요. 한번 보시죠. 저렇게 초임계 유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꽃이라든가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초임계 유체는 다시 저쪽으로 돌려보내고 그 중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질만 다시 밑에서 응축시켜 가지고 분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모식도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네,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의약품 공업들, 특히 효소라든가 비타민의 정제, 회수, 또 동식물에서의 약효 성분들, 알칼로이드나 토코페롤, 의약품 원료를 갖다 농축하거나 정제, 또 지방혼합물의 분리나 정제, 효모, 균체 생성물의 추출 이런 데 응용이 되고 있고요. 식품공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특히 유지류들, 동물성, 식물성 유지 같은 경우, 또 식품에서 지방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커피나 차 같은 데서는 카페인만 초임계 유체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페인이 없는 커피, 카페인이 없는 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상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페인리스 커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또 그다음에 향신료 추출이라든가 색소 추출, 탈색 이런 것들에도 이제 응용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이나 향료공업에서는 천연향료 추출, 또 합성향료 분리, 담배 중에서는 니코틴만 제거를 한다라든가, 또 화장품 원료에 기타 계면활성제, 지방산 에스테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출하고 정제하고 그런 데도 쓰이고요. 기타 화학공업에서는 탄화수소 계통들, 지방족하고 방향족을 갖다가 분리하는 데 쓴다라든가, 또 원료를 갖다 정제하는데, 또 유기용매 수용액에서 탈수, 물만을 갖다 제거를 하거나, 공비화합물, 끓는 점이 같은 그런 이제 화합물을 분리하거나, 또 뭐 반응하는 데도 이제 희석재료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랄까 농산물이나 임산물 추출하고 정제하고 알루미늄 알키를 갖다가 회수하거나 또 고분자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성분별로 나누는 분해를 하거나 또 석탄 성분을 추출하고 액화하는 그런 공정에도 이런 초임계 유체 추출이 다양하게 널리 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용매 추출에 대한 삼각 선도를 이용을 해서
바로 그 이론을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바로 용매 추출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그 용매를 조금 더 그 우리가 원하는 목적 물질을 갖다 잘 추출해내기 위한 그런 용매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초임계 유체를 갖다가 활용해서 추출한다라고 하는 초임계 유체 추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